네,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서 원장입니다. 오늘 종로학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2022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저는 주요 대학의 전형 변화와 주요 대학 지원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졸업생이 아닌 이제 고3 재학생들은 처음 이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수시 모집에서 이제 6번의 지원 카드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막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좀 있지만, 제가 매년 이제 학생들과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6장의 카드를 결정하는 게 정말 고민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각 대학의 어떤 입시 요강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 상위 6개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 그 다음에 자소서 제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추천서가 이제 폐지가 됐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대부분이 그 추천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은 이 학교별로 추천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추천서 제출이 아니라 추천 명단을 제출하는데, 물론 이 추천 명단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학교 담당 선생님이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자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만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와 서강대가 올해부터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6개 대학 중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이렇게 3개 대학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수시 등록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 수시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를 내고 등록을 했다면, 최근의 경향은 문서 등록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가 올해 예치금 납부에서 문서 등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4차까지 발표하겠다고 모집 요강에 공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는 과거에 2차 정도까지만 추가 합격자 발표를 했고, 작년에는 3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 더 늘려서 4차까지 발표를 함으로 해서 연세대는 수시 모집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문서 등록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그 추가 합격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정시 모집으로 2월 되는 인원이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5개 대학을 좀 묶어봤는데, 이 5개 대학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문서 등록으로 추가 합격자 수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명단을 제출하는 시기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죠. 사실은 그 앞쪽에 있었던 서강대도 비슷한 조건인데요. 원서 접수가 아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추천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대학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아마 추천 명단을 제출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국외대도 마찬가지로 추천 명단은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추천 명단을 원서 접수하기 전에 이미 결정하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추천 명단 제출이 좀 나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혹시 그 원서 접수 과정에서 추천 명단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혹시 경쟁률이 매우 낮아진다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는 과들이 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빨리빨리 의견을 교환을 해서
추천 명단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조금 더 좋은 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앞에 대학들 중에 고대와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자소서를 폐지한 학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표에다가 이렇게 원서 접수 기간,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대학을 전체 15개 대학을 지금 그룹별로 좀 묶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를 정리를 하실 때는 내가 상향 지원을 할 만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고, 내가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지 구분해서 그 대학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일정이나 내용들, 또 제출 서류의 종류, 자소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는 건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지원서를 뭐 희망서라 그러나요? 그 희망 목록을 적어오라고 하는 표를 대부분의 학교가 나눠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정리를 할 때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희망대학을 체크를 할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해 모집 인원.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뭐 모집 단위를 하나하나 나누기에는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형별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리를 할 때는 모집 단위별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올해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서강대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서강대는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1차, 2차로 나눠서 두 개의 전형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추천전형이 신설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1차에 해당하는 인원과 비교하다 보니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보다는 올해 학생부 종합 일반은 다소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 미래인재 전형은 올해 약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전반적인 인원 증가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을 체크하시고 나면 작년의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는 한 3년치 정도의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경쟁률이 이제 비슷하다면 올해도 아마 그 경쟁률을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경쟁률이 급격히 올라갔거나 급격히 떨어졌다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 과연 모집 요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올해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자의 정보도 모집 단위별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챙기실 필요가 있는데요. 추가 합격자가 좀 많은 모집 단위를 지원하실 땐 약간 상향 지원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추가 합격자가 매우 적은 모집 단위의 경우는 너무 상향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실 필요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는 대교협에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50% 컷, 70% 컷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하는 건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보면 전년도 합격선이 다빈치형 인재는 50% 컷 평균이 2.599, 중앙대 탐구형 인재는 3.35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중앙대가 만들어서 발표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는 인재상이 좀 다르고요. 평가 모형의 평가 비율들도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차이는 작년에는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모두 서류 100%의 전형이었다면 다빈치형 인재는 3년 만에 면접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신설하게 되면 전년도와는 조금 그 지원자 풀이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중앙대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또 중앙대보다는 좀 더 그 위쪽에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의 활동 우수형이 올해 최저 기준을 신설했기 때문에 어쩌면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는 이 경희대와 연세대의 최저 신설이 직접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전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다빈치형 인재는 작년 합격선과는 다소 다른 그런 합격선을 또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도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다빈치형 인재는 일반고가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탐구형 인재의 경우는 자사고나 외고 뭐 이런 인재 그룹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례들을 보이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50% 컷이나 70% 컷이 두 전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중앙대가 공개한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빈치형 인재의 경우는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탐구형 인재의 비율을 보시면 1등급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3등급대, 그죠? 인문계열의 경우는 3등급대가 굉장히 많고 탐구형의 경우 자연계열은 2등급대가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이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전형에 내가 지원을 할 때 그 전형에 어떤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고 비율, 자공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뭐 영재학교, 과학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어갈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지원하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도 대학 알림이에 공개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학에 따라서는 50% 미만의 일반고 비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형들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내가 일반고니까 단순히 대학이 공개한 평균 등급 또는 50% 컷, 70% 컷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형별로 그 고교 유형별 비율이라는 것은 꽤 중요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경희대의 경우가 그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대학 알림이 자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고교 연계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합쳐져서 조금 일반고 비율이 또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전년도의 결과를 보시되 올해는 뭐가 달라졌는지까지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지원 전략 수립의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 보여드렸는데요.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는 뭐 제가 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비슷한 경우고, 아까 제가 소개한 중앙대의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는 자연계열에서도 거의 인문계열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여러분들이 6장의 카드를 결정하실 때 자, 면접이나 논술이 없는 전형이라면 뭐 상관없지만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전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면접 일정, 논술 일정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대학들의 논술 일정이나 면접 일정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교대 같은 경우에 그 면접 일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갖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교대 일정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이송희 소장님이
사실은 교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일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학교는 경인교대인데요. 경인교대의 경우는 2020학년도까지 서울교대와 같은 날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경인교대와 서울교대의 면접 일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경인교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잠깐 보시면 2020학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49, 즉 1.52 미만의 굉장히 높은 내신 등급을 갖는 학생들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 학생들이 지원자 비율에 비해서 최종 등록자 비율에서 월등히 높고요. 사실은 2018, 2019, 2020학년도까지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는데 작년에 2021학년도의 비율을 보시면 1.5 미만의 학생들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1.5에서 1.99까지의 학생들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하고 경인교대가 같은 날 면접을 보게 되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경인교대와 서울교대를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서 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합격이 별로 없는 데 비해서 작년부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가 다른 날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경인교대와 서울교대를 모두 면접을 보고 두 개의 학교를 모두 합격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경인교대 합격생들, 합격자들 중에서 1.5 미만의 좀 높은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은 경인교대보다는 서울교대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020학년도까지에 비하면 2021학년도에는 1.5에서 1.99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올해도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는 다른 날 면접을 본다는 거 생각하시면 이 자료가 아마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고요. 대구교대의 경우는 조금 더 작년에 좀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대구교대는 2020학년도까지는 서울교대, 경인교대와 같은 날 면접을 봤지만 작년에는 경인교대와 서울교대와 다 다른 날 보다 보니 일단 면접을 본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70명 모집이었던 그 전형에서 실제 등록자는 19명밖에 안 되는, 즉 합격자들 대부분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교대 면접은 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해야 추가 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통과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일반 전형이라면 2.0 미만의 1등급대의 내신 성적은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주요 대학들의 전형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종로학원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자소서 컨설팅, 이제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좀 오래전부터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부터 신청을 하시더라도 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스럽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종로학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